네, 2025년 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이번 강의는 사회복지행정론 제5장,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를 다루는 장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시죠? 5장은 출제 빈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시험 공부할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패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5장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78페이지 이제 기출 동향들을 살펴보시면은요. 최대 많이 출제가 되면 한 회에 2문제 아니면 한 문제 출제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 구조적인 요소는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5장의 2개의 절 중에서 적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하시면 1절만이라도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은 그래서 전반적인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속에서 조직을 유형화한다면 사회복지 조직은 어떤 유형의 어떤 설계를 가지게 될 것인지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절은요. 사회복지 조직이 어떤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이고, 공감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8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은 수직으로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인가와 수평으로 얼마나 분업을 할 것인가로 크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자, 계층제의 원리는 우리가 관료제에서 공부를 해두셨을 텐데요.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차등, 분업을 하죠. 그리고 꼭대기층으로 갈수록 책임이 많아지고 꼭대기층으로 갈수록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꼭대기의 아래층으로 오면 올수록 실무를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책임보다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조직은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준을 3개의 수준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5개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수준을 하나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실무자의 문영주 위에는 대리님이 있고 그 위에는 과장님이 있고 그 위에는 부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차장님이 있고 부사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계층이 많이 나누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무자의 문영주 위에는 팀장님, 부장님, 사장님 끝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겠지요. 자, 계층제라고 하는 것은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각자는 정해진 업무만 하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소통에 있어서 분절이 발생한다는 또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 통솔 범위는요. 한 명이 얼마의 사람을 담당, 부하 직원으로 둘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문영주가 팀장인데 문영주 팀원으로 5명을 둘 것이냐, 문영주 팀원으로 10명을 둘 것인가 또 차이가 있겠네요. 수평적으로 분화가 된다는 건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은 있겠으나 그 사이에 서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팀원이지만 나름대로는 입사 연도는 다르겠죠. 나이도 다르겠죠. 업무의 경중도 다르겠죠. 주사원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계층과 통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습을 가보셨더라면 실습 동안 슈퍼비전을 받았을 겁니다. 한 명의 슈퍼바이저가 10명, 20명의 실습생을 지도한다? 양질의 슈퍼비전을 못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규정도 개정이 되고 사회복지사업법도 개정이 되어서 한 명의 슈퍼바이저는 최대 5명 이상 실습생을 관리할 수 없도록 딱 5명이 최대치인 걸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는 통솔 범위의 원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를 얼마나 세분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례관리라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사례관리팀에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 사례관리, 청소년 사례관리, 청년 사례관리, 중장년 사례관리, 노인 사례관리 이렇게 해서 업무를 분업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나이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어떤 법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데 어떤 법에서는 34살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생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사회 통념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39세, 40세 이런 과도기의 나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분업의 원리라고 하는 건 조직의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법이기는 한데 이게 너무 세분화가 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조정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81페이지에 네 번째 조정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계층이 많아도 조정이 필요하고 통솔 범위가 너무 넓어져도 조정이 필요하고 업무가 너무 세분화 쪼개져 있어도 조정은 필요하더라. 조정이라고 하는 건 조직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자. 조직은 어떤 목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질서 있게 배열을 해야 된다. 어떻게 배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해서 그 조직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서비스가 중복 누락되지도 않도록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분절되어 있다. 통합해야 되겠죠. 너무 통합이 되어가지고 업무들 간에 누가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가 모호해졌다. 다시 세분화를 해야 되겠죠. 또 너무 세분화를 했더니 승진에 대한 사기가 없다. 또 계층을 나눠야 됩니다. 너무 계층을 나누다 보니까 최상층과 최하층 간에 소통할 길이 없다. 다시 그러면 계층을 조금 단축한다. 단축하고 한 부서에 몇 명씩 둘 것인가. 부서를 옆으로 더 두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조정입니다. 지금도 사회복지기관들은 매년 부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관리팀에 직원이 한 명 그만뒀어요. 그럼 사례관리팀원을 충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례관리팀을 없애버리고 그냥 복지 1팀, 복지 2팀 이렇게 해서 조직을 재편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렇게 복지 1팀, 복지 2팀 나눴더니 부서 간의 경계가 모호해서 클라이언트들은 내가 어느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받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다시 또 3대 기능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도 있고 조직은 정해진 대로 움직여지지는 않더라. 목적 달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구성 원리를 재배치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조직의 구성 원리를 우리는 공식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1페이지의 첫 번째 공식이라고 하는 건 포멀하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비공식이라고 하는 건 그 앞에 전치사 앞에 in을 붙였습니다. 공식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을 비롯한 종교 조직,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조직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지역아동센터라 하더라도 조직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이사회, 부서 이렇게 나눠질 테니까요.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배열, 이거를 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명문, 문서화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비공식적인 조직도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것이죠. 부서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같은 학교 출신 혹은 같은 전공 혹은 같은 종교, 같은 성, 젠더 혹은 거주지가 비슷한 곳에 살고 있는 혹은 취미가 비슷한 이렇게 해서 조직 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들들 간에 의도적이진 않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우리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거까지도 공부해야 하냐? 예, 그럼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 이론에 우리가 배웠던 비공식 조직이니까요. 자, 82페이지에 보시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요거 간혹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식 조직이 있는데 왜 이런 비공식, 비선실세 같은 걸 둬야 되느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 부서에서 있었던 어떤 스트레스 상황들, 어려운 점들을 해소하고 싶은데 그걸 어디서 해소하느냐?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죠.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근데 비공식적인 조직이 있으면 거기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지지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러다 보면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공식 조직에 있는 나의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나의 원래 조직 부서의 업무 있을 텐데 그거를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고요. 나의 상사가 있을 텐데 상사 말은 무시하고
비공식 조직에서 만났던 우리 학교 졸업한 선배님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도 있는 거죠. 비공식적인 조직은 자칫 잘못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게 파벌을 조성하는 하나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학연, 지연에 얽혀져 버리면 처음에는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서 나의 주장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조직은 공식 조직을 대체할 수는 없다. 대체해서도 안 된다. 그냥 윤활유와 같은 조금 기름칠 해주는 그 정도로만 머물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직이냐 혹은 네 번째 수평이냐입니다. 수직 조직은 계층제와 관련되어 있을 개념이고요. 수평 조직은 분화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수직이라고 하는 거 라인입니다. 라인을 잘 타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지휘, 감독, 명령의 복종 관계, 이를 우리는 수직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권력이 그쪽에 집중이 되고 독선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쪽으로 힘이 실려서 위기를 빨리 타개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수평 조직은요, 옆에 스텝, 참모입니다. 참모. 옆에 자문해주는 참모, 혹은 조언을 해주는 참모, 혹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주는 지지와 격려해주는 참모, 이렇게 옆으로 조금 두는 거를 수평 조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의 1차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조직마다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분, 혹은 총무팀, 예산팀, 혹은 인사관리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죠? 수평 조직의 장점은 책임자 밑에 통솔 범위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넓어진다라는 점이 있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인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랑 옆에 있는 직원은 수평하고 대등한 관계인데 나는 입사 10년 차, 저 직원은 입사 5년 차.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대등. 조금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겠죠. 만약에 수직 조직이라면 10년 차 밑에 7년 차, 7년 차 밑에 5년 차, 5년 차 밑에 신입. 이렇게 해서 책임이 명료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수직 조직, 수평 조직 어느 게 더 좋다 말할 수는 없고요.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면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는 직원이 3명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뭐 수평 조직이니 수직 조직이니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우리는 또 조직이 뭐 100명씩 되는 그런 복지관이에요. 뭐 복지관에 직원 100명 넘는 기관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수직으로 할지 수평으로 할지가 큰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 83페이지에 보시면 권력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로 두 가지를 나눕니다. 집권, 모여 있다라는 뜻이고요. 분권, 분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집권이라고 하는 건 보통 최고 관리자에게 집중되어 있을 것이고요. 분권이라고 하면 하급 관리자 밑으로 위임되어 있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집권 조직은 나를 따르라 이런 거죠. 조직이 위기 상황일 때는 우왕좌왕할 때 한 사람 곁으로 다가갑니다. 마치 길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누가 좀 신고해 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거기요. 검정색 옷 입으신 분 신고 좀 해주세요. 이게 신속한 신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조직이 위기 상황일 때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평 조직이라서 모두가 대등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집권 조직이라면 최고 관리자의 목소리만 들으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집권화 조직은 위기 상황일 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권화 조직은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각자 맡은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위기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속성을 띠겠지요. 이때는 일선에 있는 각 개인에게 역량이 조금 재량이 위임되어 있을 때 그 조직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조직의 구조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공식 조직이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공식 조직이 제 기능을 못해서 비공식 조직이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수직 조직으로 각자 책임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파트너십으로 수평적으로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가는 게 맞고, 때로는 최고 꼴대기에 있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위기 상황이니까 흩어지지 말자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재량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83페이지에는 조직구조 관련
개념입니다. 공식 조직, 다른 말로 공식화의 수준이 높다라는 뜻일 겁니다. 공식화 수준이 높다라는 건 웬만한 게 지침, 매뉴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이 질문은 자주 올라오네? 그럼 매뉴얼로 딱 공식.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치 이 공감 수험서도 우리 저자들이 최소 20년 동안 이 수험서 집필에 관여를 해왔고 또 그동안 네이버 카페, 유튜브를 통해서 수험생들의 질문 많이 들었고 또 현장 강의를 통해서 특강도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어떤 걸 헷갈려 하는지, 어떤 거를 잘 못 외우는지, 또 어떤 거는 시간이 부족할 때는 패스해도 되는지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그걸 토대로 공식화한 수험서가 바로 이 공감 수험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는 분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조직도가 복잡하니까요.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집권화 분권화는 권력이 어디에 가 있는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조직의 구조가 이렇다면 그러면 조직을 유형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네요. 종류가 다양하니까 유형을 나눈다는 건 유형화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첫 번째 기준은 권력과 복종이라는 기준입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키워드가 요거입니다. 하나는 이제 권력이라는 키워드이고요. 하나는 관여라는 키워드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 관여는 어떤 거냐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사회복지조직 강제적인가요? 서비스 안 받으면 교도소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보상인가요? 사회복지 서비스 받으면 어떤 혜택이 돌아오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문가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규범적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 조직에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클라이언트 소외시키나요? 아니죠. 클라이언트 이해타산, 돈 내는 사람한테는 양질의 서비스, 무료로 이용하는 수급자에는 하찮은 서비스. 아니죠. 우리 이해타산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합니다. 자, 그럼 그 두 개가 마주치는 바로 이 C라는 이 대목이 사회복지 조직에 해당하겠네요. 자, 요 그래프를 두 가지로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권력관계와 관여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관여는 다른 말로 클라이언트의 복종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조직은 규범적 조직이다. 세 번째, 사회복지 조직은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이해하셨지요? 자, 그럼 두 번째,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클라이언트냐라는 거죠. 우리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대상별로 욕구로 구분을 하자면 경제적인 욕구를 가지고 오는 분들, 건강이나 고용에 대한 욕구를 가진 분들도 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은 이 네 가지 조직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는 거죠. 물물 교환이 이루어진다가 상호 수혜입니다. 즉 회비를 낸 학생회 회원에게는 중간고사 간식 배부를 하고 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는 간식을 주지 않는다.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가입돼 있지 않으면 혜택을 안 준다. 그게 상호수혜입니다. 상호, 낸 만큼 가져가겠다. 사회복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여금이 없이도 우리는 서비스를 주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구성원들이 나눠 가시느냐? 아니죠. 적어도 주식회사라면 주식을 산 사람한테 그 주가가 오르면 그게 이윤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사회복지조직은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 비영리 사업이지 영리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조직 아니에요. 세 번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맞잖아요. 우리는 서비스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클라이언트,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참여자 이렇게 부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네 번째, 공공조직?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시군,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보편적 복지로 우리는 일반 대중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사회복지조직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더라.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다른 게 답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상부상조의 정신은 가지지만 우리 조직 자체가 그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조직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법, 제도, 급여 이런 거는 공공조직이 또 제공을 해주잖아요. 우리는 상호수위 아니다. 회비 낸 사람만 기관 이용하고 회비 안 낸 사람은 이용 못하게 하는 그런 조직 아니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유형 봤어요. 첫 번째, 어떤 권력 관계냐? 클라이언트가 복종 얼마나 관여되어 있느냐?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누구냐?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거기서 제공되는 업무가 얼마나 통제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관료조직은 규칙, 매뉴얼, 지침으로 클라이언트를 통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공공조직, 시군, 구청 이런 게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일선 조직, 일선이라고 하는 건 프론트 라인입니다. 우리 은행에 가면 창구 업무 담당하잖아요. 그죠? 창구, 프론트 라인, 일선입니다. 주도권은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 일선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면 은행장님 저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우체국 가면 우체국 국장님 저 뒤에 앉아 계시죠.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금전 출납, 우편 업무 이거는 프론트 라인에 있는 사람이 담당하잖아요. 사회복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관을 방문하면 기관장, 센터장님이 아니라 실무자가 우리를 상대해 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선 조직입니다. 프론트 라인에 있는 조직입니다. 자, 전면적 통제, 완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철저하게 통제되는 조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곳들입니다. 예를 들면 정신병원 중에서도 오픈병동, 개방병동도 있지만 안정병동도 있거든요. 폐쇄되어 있는 곳이죠. 혹은 기숙사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지만 통금 시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교도소, 요양시설은 말할 것 없죠. 입퇴소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업무가 통제되어 있는 곳입니다. 통제되어 있지 않고 투명한 조직들도 있습니다. 조직에 들어가고 나오고가 자유롭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자원봉사 조직. 자원봉사센터는 등록된 회원수는 많지만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많지 않죠. 저도 이제 자원봉사센터 한 곳에 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0,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900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도 아마 1365 VMS에 이름은 올려서 신청은 했지만 현재는 1급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봉사활동을 조금 소홀히 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나오고가 너무 자유로운 경계가 없는 투과성 조직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가지 많이 나옵니다. 투과율에 따라서 투과가 전혀 안 되는 꽉 막혀있는 조직, 전면적인 통제 조직도 있더라. 하지만 완전 투명한 조직도 있더라라는 거 답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통제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천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조직이 또 구분이 됩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고 나누지는 않지만 주로 기술에 따라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일단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변화를 하게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현상 유지만 해도 될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구별하는 거에 대표적인 것은 장교양 등급, 기초생활 수급, 의료급여 이런 거 여기 해당하겠죠? 장교양 등급이 1등급, 2등급이다. 그러면 요양시설 이용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등급이 안 나왔다. 시설을 이용 못할 겁니다. 인지 등급이다. 그러면 치매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 수급이 나왔다. 생계비 받겠지요. 수급이 아니다. 그럼 나는 생계비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혹은 나는 의료급여인데 1종이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높지 않겠지만 의료급여 2종이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높을 것이고 건강보험이다. 그러면 급여에 대한 게 더 높아질 겁니다. 이런 게 유별입니다. 사람을 구분 짓겠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복지가 아직은 선별적 복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변화가 아니라 현상 유지만으로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곳. 대표적인 곳이 요양시설입니다. 여러분이 치매 완치시켰다. 이건 뭐 전 세계 노벨상감입니다. 그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잔존 기능 유지해 주는 거. 그것만 해도 최선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공부조라고 하는 거. 기초생활수급으로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더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거 우리가 막는, 그래서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 기술이 주를 이루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치료가 필요한 곳들이죠. 예를 들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는 더 이상 학대와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곳은 변화 기술이 중요할 겁니다. 혹은 이미 질병 진단을 받았어요. 정신질환, 신체질환이 있어요.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증상이 사라지도록 해야겠죠. 변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막 섞어놓고 다음은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문제 푸실 수 있겠죠. 어떤 거는 구분하고 어떤 건 현상 유지, 어떤 거는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조직의 구조를 8가지, 9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 행렬 조직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 10년 전에 많이 출제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최근에 출제되기 시작한 게 현대 조직입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첫 번째 전통적인 조직은 그냥 전통적 조직, 실, 국, 과 뭐 이런 겁니다. 무슨 과, 구매과, 자재과, 기획과, 총무과, 그리고 각 부서마다 직원이 있는 형태, 가장 전통적인 조직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업부로 나눠져 있는 조직입니다. 자, 사업부제가 헷갈리시면 계열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기업 S그룹을 예로 들겠습니다. S 하면 떠오르는 게 전자, 생명, 건설, 전기, SD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각각의 계열사는 독립채산제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S인데도 주식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사업부제 조직은 하나의 통칭하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그 브랜드 밑에 하위의 조직들이 계열사를 꾸리고 있다. 하지만 그 매출이 상부에는 하나의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S전기회사는 거기서 매출을 일으키고 거기서 뭔가를 해내고 있고 S전자는 또 그 안에서 전자제품을 팔아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각 조직마다 인사팀 다 있고 홍보팀 다 있고 기획, 조정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전자에도 홍보팀 있고 S전기에도 홍보팀 있고 S건설에도 있고 S생명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업부제 조직에 즉 긍정적인 면은 각자 독립채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주성, 자율성이 있다는 건 강점이지만 똑같은 중복으로 인한 자원 낭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홍보팀을 하나로 합치자. 이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전기를 홍보할 때랑 전자를 홍보할 때랑 생명보험을 홍보할 때는 목적이나 타겟팅 하는 사람이 달라야 되니까요. 자, 세 번째는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여러분이 조별 과제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연락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A라는 조직 안에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조직에서 우리 이번에 시설평가 받아야 되니까 시설평가를 위한 자체 체크리스트, 매뉴얼 만들자 이런 걸 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원래 자기 부서로 돌아가겠죠? 나는 사례관리팀으로 돌아가고 나는 서비스팀으로 돌아가고 나는 지역 조직팀으로 돌아가고 하지만 시설평가를 받는 그 순간까지는 그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 프로젝트 팀의 특징은 그 조직 안에서 인력을 차출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원부서에 돌아간다. 우리의 목적은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매트릭스 조직은 매트릭스 행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렬은 이런 거죠. 가로 행이 있고
세로행이 있는 겁니다. 그죠? 세로행이. 그러면 제가 빗금을 친 이 대목은 두 개의 행과 열이 만나는 거죠. 행이 만나고 열이 만나서 요거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뭔가 범주가 있을 거고 여기에도 뭔가 범주가 있을 텐데 그거를 기능과 프로젝트로 구분했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진하게 표시된 부분 있죠. 중요한 부분은 진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험서에서 한 구성원이 기능 부서에도 속하는데 프로젝트 부서에도 속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자, 9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어느 복지관 이야기입니다. 복지관은 보통 3대 기능이죠.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 그리고 운영을 지원하는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기관들은 마을지향, 지역의 동중심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구분했어요. 부산 서구에는 아미동, 토성동, 남부민동, 부민동, 대신동 이렇게 있거든요. 직원들을 담당을 나눈 거예요. 예를 들면 아미동 사례 관리하는 사람, 토성동 사례 관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또 아미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토성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러면 문영주는 아미동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에요. 그럼 나는 사례 관리라고 하는 기능 부서와 아미동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프로젝트 두 개 나는 속해 있잖아요. 그죠? 안정감이 있겠네요. 안정감. 양쪽에 다 지휘 감독을 받으니까. 하지만 90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나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죠. 안정감은 있지만 나는 사례 관리에 역점을 둬야 되냐? 아미동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냐? 또 사례 관리 팀장님과 아미동 담당 팀장님 간의 목소리가 다를 때 나는 누구 편에 서야 되나? 역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하지만 양쪽에 속하니까 어느 한 명의 상사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지휘 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팀 조직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고 있죠. 자, 우리가 원래 아는 팀 조직 이런 겁니다. 모두가 팀원들이 같이 일을 해서 팀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도 팀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를 우리는 팀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하면 다 같이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 다 같이 못하면 다 같이 인센티브 빵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게 되겠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니까 팀워크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잘 되려면 팀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 하다 보면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A조는 참 좋겠다. 전부 열심히 하는 조원들만 다 모였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 결과물이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자기 거일 때는 열심히 하지만 공동의 과제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안 하는데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조별 과제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그런 팀워크를 다지는 연습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팀장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자, 91페이지의 네트워크 조직은 아웃소싱을 하는 조직인데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우리가 합니다. 또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예를 들면 홍보 마케팅 우리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데 막 그 팜플렛 만들고 유튜브 만들고 브이로그 찍고 분명히 팜플렛도 만들었고 유튜브도 채널 만들었고 브이로그도 찍었는데 구독자 수 1명, 나 혼자 구독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건 우리는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거 너무 잘하죠. 하지만 홍보 마케팅은 우리가 조금 못한다? 그럼 다른 기관하고 협업을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급변한 환경에 빨리 살아남으려면 각자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 중에도 어떤 대학은 우리가 학교에 매점을 운영하는 거에 너무 힘 빼지 말자. 우리는 교육기관이니까. 매점은 편의점, 계열사 이렇게 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 학생식당 메뉴 우리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외식업체에 또 맡기고 그런 형태로 조직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두터워야 되겠지요.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네트 안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회복지 조직은
네트워크 기술은 활용할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 네트워크 조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 자체가 네트워크는 아니죠. 우리는 다단계 조직이 아니니까요. 그죠? 자, 7번째 연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과 조직을 연결해주는 조직입니다. 자, 우리는 연결이 목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비스, 개발, 실행, 평가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푸드뱅크, 푸드마켓, 입양기관의 목적은 뭡니까? 서비스 제공도 물론 역할을 하지만 음식물을 기탁하는 사람, 음식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복덕방, 공인중개사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집 짓는 사람 아니잖아요. 매물로 내놓는 사람, 그 매물의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중간에서 연결, 그 자체가 조직의 목적이죠. 입양기관이 뭡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사람, 또 난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고 싶은 사람, 또 연결해 주잖아요. 그 자체가 조직의 목적인 거, 연계 조직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연계 조직이다. 아니에요. 연계 조직인 곳도 있지만 아닌 곳이 더 많다. 우리는 연계라는 실천 기술을 활용할 뿐 그 자체가 연계 조직은 아니다.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할 뿐 우리가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아니다. 자, 8번째 태스크포스는 TF입니다. 자, 프로젝트하고 차이점은 프로젝트 조직은 우리 조직의 그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인력을 차출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복지관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 사례관리팀에서 1명, 지역조직팀에서 1명, 서비스팀에서 1명, 그리고 부장님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하지만 TF라고 하는 건 조직의 외부도 넘나듭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이렇게 해서 TF팀 하나 만든 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TF팀에는 복지부의 공무원도 1명, 기획재정부 공무원도 1명, 교육부도 1명, 국토부도 1명, 농심축산부도 1명 이렇게 해서 여러 부서를 넘나들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사회적 고립사를 예방하겠다. 이거는 프로젝트 팀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태스크포스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사회적 고립. 우리 조직 내부 사람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도 와야 되죠. 이런 거는 TF로 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사회적 고립사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만든다? 그럼 업무 매뉴얼은 조직마다 매뉴얼은 다를 거 아닙니까? 복지관 매뉴얼 다르고 지역아동센터 매뉴얼 다를 겁니다. 그거는 각 기관들마다 프로젝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매뉴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92페이지에 보시면 프로젝트 조직과 TF 조직이 비슷할 것 같으면 조금 다르다. 제가 예문을 드려놨습니다. 자, 현대 조직의 운영 기법에서 리스트럭처링, 스트럭처를 바꾸겠다. 조직의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담당자가 공문 쓰고 기한을 올리고 그러면 팀장이 사인하고 부장님이 사인하고 그 위에 관장님이 사인하면 일이 시작이 됐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부장님, 과장님 뭐 다 휴가라도 가고 하면 업무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전결 시스템으로 바꾼다. 그래서 팀장님 전결. 그러면 그 말은 부장님, 관장님 사인 안 받고 그냥 팀장님 사인만 바로 실행. 이런 식으로 일부는 간소화하는 것. 조직의 구조를 리스트럭처, 구조를 재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리엔지니어링, 엔지니어는 기술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우리 조직의 실천 기술, 조직의 설계를 바꾸는 겁니다. 구조를 바꾸는 거랑 설계를 바꾸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자, 3번째 벤치마킹은 잘하는 조직을 모방하는 거. 4번째 아웃소싱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예를 들면 밑반찬 배달인데 요즘 당뇨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 우리 복지관에서 만드는 도시락이나 밑반찬은 저염식, 저혈당식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사회에 당뇨식을 만드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랑 MOU 체결하고 당뇨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이나 도시락은 그 업체에서 해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웃소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간식, 저녁 식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매번 식단을 5대 영양소 골고루 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메뉴는 거기서 짜주고 만드는 것은 우리 조리사님이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아웃소싱 하면 됩니다.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 균형 성과표에는 BSC인데요. 밸런스를 이루겠다. 스코어 카드가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영리조직에서 많이 써왔던 방식인데요. 영리조직은 이윤 창출이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재무 상태만 주로 보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만 보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이직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몰랐던 거죠. 우리 업무 프로세스상의 현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도 몰랐던 거죠. 이윤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균형 성과표는 4가지가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첫 번째 기본적인 건 재무적인 거. 두 번째는 우리 조직에 운영되는 프로세스. 세 번째는 그 속에서 직원들은 학습과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우리 조직의 클라이언트인 고객들은 우리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영리 조직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비영리 조직도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 조직은 지나치게 고객 관점만 너무 강조된 거죠. 그러니 클라이언트 중심 조직이라는 미명하에 직원들은 감정노동, 공감 피로, 소진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도 중요하고 직원도 중요하고 업무도 중요한데 비영리 조직, 우리도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BSC라는 것도 기억을 이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의 유형 이렇게 구분이 되었어요. 그 속에서 그러면 조직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직원들이 소진되면 해결해 줘야죠. 양을 늘린다, 확대. 새로운 업무가 추가가 되면 긴장감이 생겨서 또 매너리즘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 충실, 난이도를 깊게 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는 업무에 깊이감을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서비스 제공팀의 프로그램 개발도 한번 해보고 또 그 옆에 주민조직화해서 준사례관리자들을 조직화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직무는 확대되지만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직무 충실은 나 지금 사례관리 하고 있는데 지나간 사례관리 다 검토를 해서 사례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의 사례관리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자. 양이 늘어나는 거라기보다는 기존의 업무에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첫 글자만 따면 됩니다. 확대와 충실을 합치면 확충이 되겠죠. 직무 확충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면 확대, 충실 둘 다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직무를 세분화한다는 건 분업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분화 다른 말로 부문화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부문화하면 칸막이 분절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항상 세분화를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가 되었다, 파편화되었다. 그럼 우리는 통합성과 포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의 업무를 다시 재설계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례관리를 활성화하는 방법. 좀 더 지위가 낮은 클라이언트 편에서는 옹호.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팀워크로 업무를 해나가는 방식. 업무의 양을 늘리거나 업무의 깊이를 더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그 업무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부서를 옮겨가면서 직무순환, 로테이션 근무. 그래서 여러 업무를 두루두루 경험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도 이런 조직의 재설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직원의 수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주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 2교대로 나누기도 하고 기능에 따라서 사례관리팀, 서비스팀, 조직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아예 동중심으로 개편을 해서 아미동팀, 대신동팀, 초장동팀 동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서비스에 따라서 개인으로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집단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사회 수준의 서비스 이렇게 부서를 나누기도 하고 고객에 따라서 아동복지, 가족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7번째 서비스의 접근 통로에 따라서 유료 서비스, 무료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 조직의 특성에 맞춰서
부문화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항상 지나치게 너무 세분화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때는 사례관리, 사례옹호, 팀 접근 이런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자, 이제 96페이지에 보시면 이사회와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요. 한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이제 또 출제가 한번 되었지요.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곳, 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심의나 자문을 하는 곳입니다. 자, 96페이지에 보시면 이사회는 법률적인 책임을 집니다.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직의 정관을 바꾼다. 우리 조직이 새로운 기관을 위탁, 수탁한다. 더 이상 우리가 이 기관을 운영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이사회입니다. 결정권자이죠. 그러니까 등기소에 가서 등기도 마쳐야 되고 등기부 등본에 보면 이름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법인은 반드시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 7명 이상을 둬야 된다. 족벌체제로 가족 단위로 운영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감사 2명 이상을 둬야 된다. 서로 교차로 감사를 해서 재무회계상에 불합리한, 부조리한 횡령이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예를 들면 친인척, 가족이 전체 이사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든 아니면 최종 직원을 채용할 때 승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경우는 결정이 아닙니다. 보시면 자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영주 교수님이 사례관리 자문, 사업 자문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문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의사결정, 부에 사인을 하지는 않는 위치인 것이죠. 위원회가 있다라는 것은 그 조직이 좀 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를 두어서 직원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회를 두어서 이 사례가 학대인지 아닌지를 다른 전문위원님들이 와서 판단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게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복지기관 같으면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이 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을 거치도록 그래서 내부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대표, 클라이언트의 보호자 대표, 각계각층의 교수님, 담당 공무원 이런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회위원회의 특징이 비교가 될 텐데요. 9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가 있으면 좋은 점이 많아요. 도움을 받죠.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합리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도움이 되고 여러 전문가의 경험이나 지식도 들을 수 있고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은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고 위원님들의 다 날짜가 가능한 날짜에 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시간, 비용이 들 수도 있겠죠. 또 위원님들 간에는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위원님도 있겠지만 이름만 걸쳐놓고 활동을 열심히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자신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또 다수의 위원님들이 목소리를 내면 또 무임승차하고 그냥 참석만 했다가 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단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네요. 자, 97페이지에 보시면 이사회와 위원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결정하는 곳이고 위원회는 자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 2, 3, 4, 5, 6의 6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장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조금 내용이 까다로운 면도 있어서요.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기출문제 푸시면서 궁금한 점은 네이버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